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내내 아빠들이야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운동 가시거나 여행 가시거나 TV를 보시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죠. 네, 저도 이제 주식하니까 반도체 일을 한번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과연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두서없이 여기저기 들은 이야기들을 또 제 생각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긴 롱 스토리니까 빨리 돌리기로 해서 보시든 아니면 쪼개서 보시든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결국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물론 하이닉스도 포함을 해서 저의 생각을 주절주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든 리서치 자료들을 다 섞어서 많이 만들었으니까 삼성증권 자료하고 다음 유진투자증권의 두 분 애널리스트 자료를 잘 섞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첫 번째, 왜 삼성전자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이제 가장 많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첫째,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공학도다. 네, 공학 박사죠. 다음에 우리 이지영 회장은 MBA 출신, 하버드 출신이지만 이 차이가 결국 하이엔드 시장의 변화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스탠포드에서 반도체를 이해하는 공학도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를 자기가 스스로 정립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조정을 할 수 있고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시스템이 되어 있고 속도도 빠르고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삼성은 그런 체제가 아니다. 또 안에 핸드폰 비즈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섞여 있는 것들이 결국은 스피드웨이라는 면에서 기술의 진보가 왔을 때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최고 리더들의 어떤 학습의 차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미래를 이해하는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는 그 수준의 차이,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처한 환경이 다르다. 삼성전자는 아시아 대표, 한국 대표, 이제 코리아 대표, 다음에 IT의 대표, 다음에 이머징 시장의 대표. 그 무슨 말이냐면 얘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대타들이 많다는 거죠. 빠질 수 있는,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한국, 아시아가 빠지면 삼성전자, 한국이 안 좋아도 삼성전자, IT가 빠져도 삼성전자, 다음에 이머징 시장이 빠져도 삼성전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삼성전자가 걸려있는 그 위치상의 문제. 이 문제가 삼성전자를 오늘날 이 꼴로 만든 게 아닌가. 첫 번째는 회사 자체가 가고 있는 철학과 시스템과 리더의 차이.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결 네트워크의 수준의 차이, 환경의 차이,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와 TSMC와 엔비디아와 이런 회사들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여러모로 삼성전자가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아시아의 대표, 코리아의 대표, IT의 대표, 이머징 시장의 대표, 이 모든 펀드들에서 해제가 나온다면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비중이 높게 두들겨 맞아야 되는 그런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오늘 이 꼴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실력의 차이죠. 네, 실력의 차이. 자, SK 하이닉스는 운이 좋은 케이스죠. 예, 이것도 실력이라 보면 실력인데 HBM을 딱 지고 할 수 있는 그 실력의 차이, 운의 차이,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위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극복할 그 힘이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퀘스천마크죠. 이걸 극복할 힘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뉴트럴이다. 힘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뉴트럴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번에 HBM 8단을 빨리 만들고 HBM3 이 12단을 얼마나 빨리 엔비디아와 해서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회사의 힘과 파워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삼성전자가 박살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제 생각이죠. 이걸 가지고 숫자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주저주절 요약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언제입니까? 8월 23일부터 네, 지금까지 매일 팔았죠. 딱 하루 안 팔았습니다. 하루 9월 2일 하루 안 팔고 8월 23일부터 네, 며칠을 판 겁니다. 1주, 2주, 3주 거의 한 달 내내 1주 4주 그러니까 거의 3주를 파는 모습. 하루 빼고 이러한 원인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는 거죠. 그동안 특이한 케이스. 물론 그 전에 보면 하루도 빼지 않고 사는 기간도 또 있었습니다. 이게 산 만큼 팔았다.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만 우리나라에 사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었고 삼성전자 파는 케이스도 있었다. 이 특이한 케이스가 극단으로 나타났다는 보는 거죠. 그래서 사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파는 케이스에서도 얘가 당연하다고 생각 안 되지만 많이 샀기 때문에 주로 많이 판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을 팔 때, 한국 시장을 팔 때, IT를 팔 때, 차이나 중국을 팔 때, 이머징 시장을 팔 때, 이들이 뭔가를 줄여야 할 때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패시브 펀드나 액티브 펀드 모두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게 묶여서 숫자적으로 매도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수익률이 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 7월 1일부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7월 1일부터 9월 10일 지난주 금요일까지를 보면 SK하이닉스가 30.9%, 마이크론이 30.4%, 우리 삼성전자가 21%, 구글이 13%, 엔비디아가 4%, AMD가 3%, TSMC는 똔똔, 애플은 2.8, 테슬라 10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우리만 파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러한 기업들이 함께 일단 팔고 있다. 7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두 달을 해본다면 한 달 반을 해본다면 7월, 8월, 9월 두 달 반이죠. 네. 이렇게 해본다면 꼭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숫자가 빠진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이로를 될 수 있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뭐 YTD로 보거나 1년 수익률을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안 좋은 모습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으로 와서는 꼭 삼성전자만 파는 건 아니다. 반도체 시장 전체에 대한 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뭉뚱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최근에 이제 애널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뭐 엄청 때렸는데 11조에서 9점 몇 조까지 다 내렸는데 이제 유진의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봤느냐. 2분기 10.4조의 영업이익, 네,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2분기는 실적 개선이 정상화 속도감을 낼 것으로 기대했는데 3분기는 10.2조에 그쳐 투자자들의 기행에 부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일단 실적이 10조가 깨질 수도 있고 10조를 이룰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환율 효과가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일단 10조 보자. 이유는 일회성 비용인 PS 추가 적립 영향이 미치긴 했다. 뭔가 일회성 비용. 이제 프라핏 쉐어링이라 해서 어떤 데 이익이 나면은 좀 적립을 해놨다가 나중에 줘야 되는데 일회성 비용에서 뭔가 적립 돈이 더 들어가고 또한 일회성 비용 뭔가 감가상각을 떨궜던 것이 다시 계속 지난 분기는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 들어온다는 적게 들어간 거죠. 여러 부분에 걸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뭔가 일회성 비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떨궈질 가능성, 그리고 들어와야 될 것들이 덜 들어오는 거,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으로 미리 많이 떨궜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들이 적게 들어오는 것, 특히 상반기 빌드업 효과가 있었던 스마트폰이나 AI 노트북의 셀아웃이 예상보다 부진. 스마트폰과 AI 노트북이 잘 팔릴 거라고 보고 미리 땡겼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많이 팔리지 않게 나오면서 재고가 증가 중이다. 그래서 재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재고. 이에 하반기 IT 세트 수요 재고 조정과 반도체 수요에 대한 하향 조정, 세트 재고 조정. 그 다음에 반도체 수요에 대한 하향 조정. 다음 경기도 안 좋은 것.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10조 초반으로 또는 10조가 깨질 수 있게 예상을 하는 거죠. 결국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해 37.9조, 내년 48.2조로 기존 대비 15% 또는 25bp 낮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PBR 1.1배가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뚫고 내려올 하는 가능성, 항상 1.1배가 기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삼성전자의 어떤 변화가 있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우리가 생각한 만큼
영업 외에 일회성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2분기 실적이 왔는데 일회성 비용 적립을 쌓았던 것들이 이익으로 잡히지 않고 생각보다 적게 잡힌다. 재고가 증가한다. 세트인 특히 핸드폰하고 뭐가 그다음 노트북 이것이 그다음에 반도체 수요에 대한 전망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럼 가격도 그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엮여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원화 강세 이런 것들이 엮여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치를 하향 기대가치를 주가를 하향을 하면서 시장이 박살이 나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일단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에 10.4조 이번 분기는 10조 다음 4분기는 11조 내년 1분기는 다시 12조 2분기는 13조 3분기는 16조 4분기 14조 그래서 2023년은 6.5조 이익 올해는 39조 내년은 57조인데 이게 이제 예상보다도 좀 낮아졌다는 거죠. 40 몇 조, 60조에서 조금씩 빠져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제일 낮게 영업이익을 나타내느냐? 일단 D램을 한번 봅시다. D램은 4.6조, 이번 주 지난주에 5조였는데 4.6조로 D램이 좀 안 좋은 모습. 랜드는 1.9조에서 1.2조, 랜드가 주범. LSI 파운드리 4,500에서 6,300억. 네. 디스플레이는 1조에서 1.6조 나쁘지 않고 OLED, IM 사업, 핸드폰 사업도 2.2조에서 2.3조. 네. 핸셋 분야도 뭐 그렇게 나쁜 가전은 그대로이고 결국은 D램에서 랜드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실적이 안 덥고 그 다음 파운드에서 손실이 증가하는 거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에 2023년에 마이너스 14조 올해는 21조 내년에는 38조인데 정말 38조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물음표를 갖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그대로 나오고 또 40조를 넘어간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서 조정을 받고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정치적인 요인 미국의 해리스의 승리 여부 다음에 우리 또 트럼프의 반경 여부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서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시적인 어떤 재고 조정이다. 일시적인 충격일 뿐이지 다시 돌아올 확률은 있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저는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을 한번 봅시다. 2022년에는 14%, 3분기에는 12%, 영업이익률이 15%를 못 넘네요. 4분기는 14%. 2025년에 와서 15%, 16%, 18%로 넘어가는 모습. 영업이익 분야도 좀 있지만 지금 3분기만 좀 지나면 4분기부터는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난다. 이승우 애널리스트의 리서치 자료를 보면 그런 모습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하이닉스는 어떠냐? 하이닉스는 3분기에 영업이익이 6.9조, 한 7조 정도를 생각했는데 좀 빠지는 것 같아요. 4분기는 8조.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23조, 내년에 33조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살짝 빠져 있는 모습이죠. 24년은 30조, 25년은 40조 이렇게 했는데 일단 좀 빠져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반도체 하나만 하기 때문에 얘들은 38%, 40%를 넘어야 되지 경쟁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40%가 넘어가는 2025년은 좀 좋아 보이는 면은 있다. 그래서 35%, 내년에 38%, 40%까지 올라간다면 또 HBM3 12단에서 또 다 아도를 친다면 충분히 40%까지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또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PC양 범용 D램 고저가 정도 올라가지 않고 빠져버리죠. 네, YY로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 전월 대비로 가격이 빠지는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트렌드가 절대는 뭐 2달러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 각도 이 뭐랄까 항상 그 점에서 미분 움직임,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꺾였을 때 주가가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데 일단은 범용 D램, 레거시 반도체의 고정 가격도 올라가지 않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보여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로 삼성전자 HBM 사업부 콜 통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봅시다. 네. 그 다음에 범용 반도체 시장은 정말 침체인가 뭐 여러 가지 주의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먼저 삼성전자의 콜 테스트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콜 테스트 한번 분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입을 딱 다물고 있죠. 어디는 이미 8단은 투자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12단 준비하고 있다, 12단 샘플 보내고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8단은 나름대로 제가 봐서는 수율이 20% 30%대에서 거의 40%에서 50%대까지는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8단에 대해서는 50%까지 수율이 좀 맞춰주고 있는 것 같다. SK하이닉스가 거의 90%대인데 이제 50%대를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MD의 HBM 8단에 대해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최근 5세대 고대 메모리 HBM3를 말한 거죠. 8단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했다. 근데 거기가 AMD가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엔비디아에게 지금 납품을 하는 건데, 일단 AMD에게 물량을 밀어넣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만들면서 8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율이 쌓이면 12단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3분기 양산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내용을 전혀 발표하지 않는데 이제 10월 말경에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이때 8단은 제가 봐서는 엔비디아를 통과할 것 같고 AMD의 공급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12단이죠. AI 가속기 시장 1위인 엔비디아 제품은 여전히 성능 검증이 진행 중이고, 계획대로 8단 양산이 돌이켰지만 HBM 금손인 아직 엔비디아 문턱을 넘었는지 안 넘는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넘을 거로 보고 있죠. 경쟁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5세대 HBM 출하 속도를 올리면서 격차를 벌이고 있다. 12단까지 이미 완료를 하고 이제 콜 테스트를 제가 봐서 통과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마이크론도 이제 12단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에게 제품을 샘플을 주면서 통과를 할 것 같다는 거, 삼성전자의 마음이 좀 급한 거죠. 네, 엔비디아에 납품 중인 거죠. SK하이닉스는. 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3 12단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이제 대문짝하게 나왔죠. 먼저 샘플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 양산이 늘 문제인데, 신제품은 36GB 용량으로 엔비디아 H200 및 B100, B200 그래픽 처리한 GPU와 같은 인공지능 및 고성능 컴퓨터 HPC 제품을 위해 설계가 됐다. 마이크론 저사 제품 경쟁사 8단 24기가 제품보다도 용량이 36GB니까 50% 더 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은 더 적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누가 만드느냐? 이것을 TSMC에 이탁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좀 자존심 상한 거죠. 네, 일단은 마이크론은 12단에 대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12단 성공했다는 말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다만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HBM3 매출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가이던스를 시장에 준 상태죠. 파운드리도 선단 공정 수주를 늘려가며 하반기에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AI 유니콘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PF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2나노 수주를 따낸 데 이어 미국 AI 반도체 암브렐라 반도체의 고객사도 확보하는 것, 조그만 것들은 나오는데 대형 빅테크 7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삼성전자의 낸드 비메모리 분야가 좀 위탁 생산 분야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얼마 전에 HBM에 대해서 골반삭스 컨퍼런스가에서 젠슨왕이 뭔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나 해준 거죠. 이름을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왜 젠슨왕은 이렇게 첫째로 HBM 시장에 대해서 문제없다, 오더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신문 기사를 모아보면, 오라클 회장 레리 레슨인가요? 그분하고 다음에 우리 테슬라 사장하고 다음에 젠슨왕 셋이 점심을 먹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 테슬라의 우리 앨런 머스크나 오라클 레리 레슨이 GPU에 대해서 좀 만들어주라, 우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럼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데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를 한번 보면 왜 젠슨왕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한지를 일단 알 수 있을까? 한번 그 내용을 두들겨 봅시다. 오라클이 엄청난 GPU를 요청을 했다는 거죠.
오라클이 엔비디아 GPU를 대거 투입해 최근 공개한 테슬라의 AI 센터와 경쟁할 수 있는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는 소식이 최근에 뉴스로 크게 나왔죠. 여기까지 놀란 일은 아니지만 오라클은 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이제 전력 문제가 있으니까 소형 원자로 SMR이죠. SMR을 3기를 건설해 기가와트급 전력을 소모하는 AI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한다는 목표도 세워놨다. SMR을 3기나 짓는다. 이건 굉장히 미국의 이제 허락도 받아야 되고 원자로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미래 장래의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SMR로 소형 원자로를 3기를 지어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겠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야기한 거죠. 오라클에서 16,384개의 H100 GPU를 사용한 AI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차근차근 가는 거죠. 이는 65, PF8, INT8, 엑사플롭스 연산 능력과 13 PBS 세컨드 네트워크 대역폭을 지니고 있다. 엄청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65,536개의 H200 GPU를 사용한 슈퍼 클러스터는 260 FP8, INT8, 엑사플롭 연산 능력과 52 bps의 대역폭을 지니고 있다. 더 많은 대역폭, 넓은 대역폭들을 원하는 그러한 GPU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구형이죠.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이제 신형 블랙홀을 대상으로 이게 좀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더 크게 늘리겠다. 이 이야기를 셋이 밥 먹으면서 했다는 거죠. 구축할 세 번째 슈퍼 클러스터의 놀라운 규모는 13만 1072개의 B200 블랙홀 GPU를 사용해 2.4 PF8, INT8, 제타플럽스. 이건 속도가 이제 아까는 뭐였습니까? 아까는 죄송합니다. 아까는 엑사플롭스라는 그런 속도인데 여기는 그보다 더 윗단계인 제타플롭스라는 더 속도가 빠른 그러한 블랙홀을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블랙홀이 몇 개가 들어가냐? 13만 1072개가 들어가는 것을 짓겠다. 그러니 나에게 빨리 블랙홀을 공급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점심하고 했다는 거죠. 제트플롭스급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제가 플롭스가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보면 진짜 무지무지 빠른 속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대요. 13만 개 GPU가 나오는 필요한 엄청난 발열과 여기서 뻗쳐나오는 엄청난 발열과 네트워크 대역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라클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순행 냉각 시스템 노드인 GB200 NVL72를 사용할 생각이다. 이건 이제 NV72라는 것은 순행 냉각 시스템을 가진 그러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GB200 NVL72는 72개의 블랙홀 GPU를 순행으로 냉각하여 막대한 데이터 대역폭을 소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프로세서인 NVLink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다. NVLink 스위치, 네. 그 다음에 NVL72, GB200 NVL72 이러한 새로운 제품들을 원하는 만큼 주라. 원하는 회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오라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하면서 자기 부탁을 하면 다른 회사가 안 따라올리 만무하다는 게 젠슨왕의 생각인 것 같아요. 각 두 개의 NVLink 스위치 프로세스가 하나의 트레이드에서 14.4TB 세컨드 대역폭을 지원하며 총 9개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130TB 세컨드의 대역폭을 GB200 NVL72 하나당 지원할 수 있다. 뭔 말인지는 모르는 기술적인 이야기지만 어마어마한 최신의 제품을 13만 1000개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한 거죠. 따라서 되돌아보면 다시 이게 핵심 이야기인데 젠슨왕은 왜 자신을 갖는가? 처음에는 우리는 뻥카일 수도 있다. 우리를 플러팅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오라클과 다음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랑 밥을 먹었더니 얘들이 이걸 나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걸 만들 수 있는 TSMC도 필요하고 SK 하이닉스 얘들은 이미 장착이 됐는데 이것들을 다 수요를 맞추려면 삼성이 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가격 문제에 대해서 TSMC가 내가 목줄을 끌려가고 싶지 않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HBM 콜 테스트는 어떻게 되냐. 8달은 3분기에 나올 것이다. 12달은 노력 중이고 4분기나 내년 초에는 콜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이거에 빨리 통과해야 젠슨왕이 자신있게 이야기한 HBM 블랙의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오라클을 봐라. 그 다음에 오라클을 이렇게 만들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에게 책찍질을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큰 그림상, 큰 아웃라인상, 프레임워크상 HBM 시장은 그렇게까지 망가질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여러 가지 악재는 다 나왔으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면, 삼성이 여기에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올라온다면 삼성전자의 6만원 수준은 바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정말 범용반도체 시장은 침체인가?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미시적으로 한번 봅시다. 계속 범용반도체 시장이 침체여서 삼성전자 주가를 박살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범용반도체 시장은 침체인가? 범용반도체 침체 분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인가? 먼저 DRAM 시장을 한번, 범용반도체는 DRAM과 랜드 두 개죠. 내년에 AI가 디바이스 단으로 확산될 전망, 탑재량 증가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지금과 같이 모멘텀이 약화된 구간에서 내년 수혜의 성장을 믿기는 일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 수요에 대해서 비관적으로만 가득 찰 필요는 없다는 판단은 반드시 있습니다. DRAM 수요가 CAGR로 15% 내이며 내년 수요는 평년 또는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YY로 17% 정도 상장할 거다. 레거시 반도체 DRAM의 시장 성장률을 YY로. 그 이유는 2025년 AI 디바이스 단에서 새로운 뭔가 나타날 원년이 될 것 같다. AI 디바이스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이다. 레거시 반도체를 이끌어가는데, AI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단의 스펙 변화는 플래그십 위주로 시작되었고, 이제 탑재량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수요가 나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추론이다. 당연한 거죠.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면 경기 개선 여부에 달려있다. 물론 이제 지금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내년의 경제에 대해서 비관론이 더 앞서지만 꼭 그럴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중국의 경기 부양과 글로벌 소프트 랜딩 가능성, 이게 일어난다면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시장도 꼭 어려운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DRAM 시장은 오케이, 노 프로블럼, 최소한 똔똔, 뉴트럴 정도는 유지했을 때, 문제는 낸드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핵심은 고용량 ESSD가 얼마나 팔리고 얼마나 침투에 들어갈 수 있냐. ESSD. 낸드의 수요 곡선을 올릴 기회는 존재한다. 그 핵심에는 고용량 ESSD가 존재를 하고 있다. 수요에서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다면 이는 고용량 ESSD 제품이 불티나게 팔려야만 되는 거죠. 전력 소모 간축 및 성능 개선 목적으로 고용량 ESSD가 AI 서버의 신규 솔루션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HDD를 하다가 이제 ESSD로 바꾸는 거죠. 기존 업체의 보유 재고 수준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다 많은 고객이 채용 예상이 되고 있다. 뭘? ESSD라는 신규 제품을 이미 있는데 이게 이제 주류로 들어선다는 거죠. 초기 투자 비용은 HDD 옆이 높은 단가가 있는데 이를 감안시 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운영비 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ESSD가 훨씬 낫기 때문에 낸드 시장에는 ESSD가 시장의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이게 만약에 주류로 떠오른다면 낸드 시장도 박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ESSD 시장은 제한된 공급 증가와 고용량 ESSD 중심 수요 업사이드 리스크를 감안하면 낸드 사이클이 급격한 이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낸드 가격은 살짝 빠지고 이제 DRAM 가격 살짝 빠지고 낸드 가격이 좀 많이 박살이 났는데 ESSD가 들어간다면 이것을 살짝 들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범용 DRAM 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놔두고, 그러면 낸드 시장에서 ESSD를 이야기할 수 있는 QLC 낸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 QLC가 뭐냐? 자, 먼저 SSD라는 게 뭐냐? Solid State Drive의 약자이다. Solid State Drive의 약자이다. 플래시 메모리를 활용한 대용량 저장 장치다. 그렇죠? 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 대비 발열과 소음이 낮고 속도는 빠르다. 이게 SSD라는 거죠.
PC나 노트북 시장에서 대다수 HDD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모두 대체할 가능성이 100%라는 거죠. 가격, 용량 한계 극복하면서 서버 시장으로 이 SSD가 확대된다면 낸드 시장도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다. 그래서 SSD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신 거죠. 자, 그럼 QLC는 뭐냐? 이 QLC를 가지고 만든 거, 낸드를 QLC 낸드를 하는데, 먼저 이 낸드의 종류는 SLC 낸드, 싱글 레벨스, 셀을 하나만 가지고 만드는 거, 가둬서 만드는 거. MLC는 멀티, 2개, 2비트로 가둬서 만드는 낸드. TLC는 3개, 3비트를 가지고 만드는 거. QLC는 몇 개, 쿼드러플이니까 4개를 가지고 4개의 전자 비트를 가져서 만들면 기억하는 용량이 4배로 늘어나는 거죠.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단순하게 봐서 이게 많이 늘어나면은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좋은 점이다. 그럼 이제 가격은 좀 비쌀 수는 있겠죠. 속도는 좀 느릴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용량을 적은 비용으로 적은 발열로 가둘 수 있는 거, 그런 낸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QLC, 쿼드러플 레벨의 셀이 4개 정도 들어가는 4비트가 들어가서 만드는 그러한 낸드가 QLC 낸드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낸드 시장을 이해할 때 데이터 센터는 QLC로 만든 낸드를 이해하는데 QLC를 이해 못하면 안 되죠. QLC의 경우 다른 낸드와 비교하여 한 셀에 더 많은 비트를 저장한다. 4비트를 저장하는 거죠. 그런 면적면에서 더 많은 용량을 지원을 해주죠.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여러모로 대용량 수요가 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적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다만 한 셀에 담는 비트가 늘수록 성능이 낮아지고 제품 수명도 짧아진다고 하네요. 이는 기술 난도가 높은 편이다. 또 만드는 기술 난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QLC 낸드 기반 SSD를 선보이는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인 솔리다임, 이 두 개의 회사가 만들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자기가 직접 만들고 SK 하이닉스는 자회사인 솔리다임에서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솔리다임은 기업용 SSD 시장에서 1분기 기준 47.4%와 30.4% 점유율을 기록한 주요 업체가 되고 있다. 특히 솔리다임의 경우 지난해까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하이닉스의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올해는 효자 종목으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용 낸드는 ESSD가 시장을 점유할 건데 삼성전자 47.4, SK 하이닉스 30.4. 우리나라 두 회사가 뭐 세상을 지배를 하죠. 근데 이러한 장점들은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네. 첨단 기술의 싸움으로 HBM으로 가버리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D램은 나름대로 소스, 낸드도 기업의 데이터 센터, 일반 기업 데이터 센터 ESSD가 쿼드러플 QLC 낸드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의 낸드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재고사항은 어떠냐? 재고사항을 한번 봅시다. 현재 D램 제조사들의 재고 수준은 지난해 다운된 불황국면과 비슷한 12주에서 16주로 늘어났다. 12주 이내로 끊어져야 되는데 12주에서 16주로 D램 제조업사 순간적으로 지금 뭐가 늘어나느냐? 재고가 늘어난 거죠. 이 재고. HBM 투자 비용도 실적에 부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경기 이천에 설립한 M16팩 공장의 램프업 비용이 실적에 반영되는 동시에 이달 말 양산한 HBM3 5세대 12단 등 신제품 초기 수요를 안정하여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다. 그렇죠? 그래서 HBM 3, 4분기 신제품이 나오면서 원가 부담률이 커지면서 이 원가 부담률을 실적의 손실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에 일시적으로 반도체 DRAM 쪽에서의 수익률이 좀 낮아질 가능성. 하지만 이게 지나가면 다시 내년에 턴에서 많이 사용되고 많이 또 쓰임이 있다면 가격 회복은 반드시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시장의 이 캐즘은 일시적이다. 한 분기 정도 참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는 거죠. Semiconductor supply chain dash to inventory reflecting higher since 2024년 3분기. 여기 꼭대기를 쳤죠. 가장 재고가 많은 게 2023년 1분기에서 가장 재고 치다가 재고가 줄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재고가
이제 여기 재고가 주는 것은 이제 수요도 증가할 것 같고 경제도 나쁠 것 같지 않은 거 샀다가 이제 그렇게 또 반도체가 안 팔리니까 다시 늘어나는 모습인데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2주에서 지금 16주까지 늘어났는데 12주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 분기. 그래서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고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핸드폰이 이제 애플이 좀 뭔가 실망감을 줬지만 오래 가면 또 잘 팔리는 게 애플의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정적인 모든 요인을 떠나서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요인은 뭔가 밸류에이션이 바닥이다. 이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러한 장치 산업들은 주로 PBR로 많이 보죠. PBR로 많이 보고 소프트웨어나 이런 애들은 퍼로 많이 보는데 삼성전자의 평균 제일 바닥이 1배였다. 그렇죠. 1배인데 지금 거기에 다 닿고 있죠. 여기 닿으면 다 다시 PBR이 올라가는 모습. SK 하이닉스도 이제 0.9배가 바닥인데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좀 더 내려올 수 있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PBR 개념으로 밸류에이션은 바닥은 거의 와 있다. 완벽하게 와 있지는 않지만 거의 다 왔다. 예, 그래서 6만원, 그 다음에 얘는 15만원 정도는 바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12개월 퍼는 지금 10.6배입니다. 네, 10.6배면 낮죠. 16배까지 가는 케이스도 있고, 얼마 전에 12배까지 갔는데, 좀 낮아지는 모습 8배까지 간 케이스도 있었네요. 네. 이 바닥은 8배, 위에는 12배인데 지금은 10.6배니까 중간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 사람은 PBR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재고 충당금 환입이 감소가 있다. 그렇죠? 이래 재고 충당금이 이렇게 계속 좀 내려오는, 그동안 재고에 대해서 충당금을 많이 썼다가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재고가 줄면서 이렇게 환입금이 들어오는데 이게 좀 떨어지면서 한 1, 2조 정도 까먹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C와 핸드폰 수요는 정말 감소하고 있느냐? 확실히 감소하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 2024년에 2.8%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2.3%, 25년은 6.1%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3.2%밖에 반토막이 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상과 다를 때 절대 수익률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예상과 달리 나올 때가 항상 충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5.4% YO로 증가할 것 같아 4.2%, 내년에는 3.5% 증가할 것 같아 3.3%. 네. PC 수요가 더 크게 감소하는 모습.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원인을 보면 미시적 주가락인 철저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지만 실패를 한 거죠.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게 보면은 패스트 리테일링, 우리 이제 자라 같은 옷들, 코카콜라, LVMH, 캐링고, 보테카 같은 프랑스 명품 기업이죠. 로레알, 에스테로드, 메리어트, 힐튼, 에어비앤비, 도요타, 페라리, BMW, 폭스, 이런 모든 것들 2분기 실적이 전부 다 가이던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3분기 가이던스가 다 안 좋았다는 거죠. 네. 모든 기업,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낸드 회사에서 가장 큰 회사는 아니지만 넷웹이라는 회사하고 퓨어 스토리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낸드를 이제 주로 많이 써서 데이터 센터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해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도 낸드에 대한 수요를 늦추고 있다. 줄이고 있다. 이런 예상을 하는 거죠. 네. 넷웹은 시가총액 240억 불, 1992년 설립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소프트웨어 회사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다양한 기술들, 데이터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러한 회사들이 낸드를 많이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들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낸드 수요를 줄이고 있는 거죠. 각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 다음 퓨어 스토리지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도 랜드를 가지고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하드웨어 사업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는데 빠지는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은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 뒤집어 보면 삼성전자가 좀 과했을 뿐이지 다 빠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포착되는 반도체 피크아웃 징후. 네. 세계적인 반도체 그 수요 공급을 전망하는 기업 중에서 WSTS라는 회사가 있다고 그러네요. 메모리가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증감률이 내려오는 모습, 네. YY로 좀 내려가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 반도체 수출도 이제 빠지고 있죠. 네. 수출 증가율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빅테크 캐페스 추이 투자도 증가하지만 증감률이 하락을 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알파벳에서 CEO인 순다 피차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과잉 투자 리스크보다는 과수 투자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도체 업계는 이것은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반도체 업체는 과잉 투자가 과수 투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반대로 받아들인 거죠. 네. 이러한 미스매칭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빅테크 캐펙스 추이를 보면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감률은 감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악재로 작용을 했다. 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이런 IT들은 고용 둔화와 같은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고용이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도 반도체 시장에서 충격을 주고 있었다. 그게 이제 가격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약 정리하면 미국 대선을 앞둔 투자 심리의 불안감 확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중국 소비의 광범위한 둔화, 상반기 빌드업 됐던 PC와 스마트폰 재고 조정 증가, 반도체 매출 성장률의 단기 모멘텀 둔화, 미국 고용 데이터 추세적 둔화, HBM 수의 주석적 강세와 기존 캐파 흡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얻어맞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박살났다. 하지만 이 캐즘만 지나가면 들어가면 소프트 랜딩하고 해리스가 이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삼성전자는 6만원 이하에서는 매수 영역이다. 단순하죠. 네. 여러 상황을 봤더니 꼭 삼성전자만 빠진 건 아니다. 삼성전자가 다양한 원인으로 빠졌다. 아시아의 대표, 이머징 시장의 대표, 한국의 대표, IT의 대표 이쪽을 대표하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 회사와 다르게 너무 대표 상징적 의미가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많이 두들겨 맞았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투자의 밸런스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도 올려놨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 올려놓으니까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료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명절입니다. 저는 이제 제 공부를 이제 마치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좀 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편 쉬시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새벽에 아침에 또 시장 미국 시장 보고 전망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거의 다 왔다. 6만원 이하는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저주저 했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